네, 시작하시면 됩니다. 네,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다룰 주제는 그 Azure ML에서 데이터 플로우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그리고 여러 가지 그 데이터의 소스들과 포맷이 어떤 종류가 있는지, 그리고 이런 데이터 세트, 여러 가지 데이터 세트를 사용할 때 이 데이터 세트 사이의 연결을 어떻게 시킬 수 있는지, 그리고 지난주에 아마 대부분 이 내용을 했던 것 같은데, 그 데이터의 메타데이터가 어떻게 정의되고, 그리고 그 Azure ML 랩에서 그 메타데이터를 어떻게 다룰 수 있는지에 대해서 간단히 발표를 하겠습니다. 표를 준비하면서 보니까 제 거만 내용이 너무 과하게 적더라고요. 다 해서 한 20분이 될까 걱정이 되는데, 일단 시작하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나오는 거는 지난주까지는 일반적인 텍스트 파일을 데이터 셋으로 해서 다루는 것들을 했었는데, 이외에 어떠한 데이터 소스들과 포맷들을 그 일반적인 그 데이터 플로우에서 다루는지인데요. 일반적으로는 알고리즘을 테스트하거나 모델을 만들거나 또는 그 Azure에서 그 실험을 할 때 사용되는 거는 텍스트 데이터라고 할 수 있고, 특히 그 딜리미트 되어 있는 그 CSV 폼을 많이 사용할 수 있고요. 그리고 여기서 좀 더 큰 데이터셋이나 아니면 프로덕션 퀄리티의 실험을 할 때는 그 스콜 데이터베이스 테이블이나 또는 하이브 테이블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실 여기 이렇게 간단하게 나와 있지만 Azure ML에서도 JDBC 붙일 수 있는 다른 뭐든지 사용할 수 있겠죠? 프레스토나. 그리고 OData, 이거는 그 데이터 피드 관련된 포맷인 것 같았고요. SVM 라이트랑 ARFF는 처음 들어봤습니다. 이런 데이터 포맷들은 여러 가지 소스에서 올 수 있는데, 텍스트 파일 같은 경우는 로컬 파일에서 올 수 있고, 또, Azure 스토리지를 바라보는 하이브 테이블을 정의할 수도 있을 거고, Azure 스토리지가 그 S3 같은 거죠. Azure 스토리지가 그 S3 같은 어떤 그런. 거의 똑같은 거죠. 네. 그리고 HTTP. 또는 SQL 서버나 Azure SQL 데이터베이스를 붙일 수 있고, 또는 하이브를 붙일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이브가 바라보는 블랍을 Azure 스토리지를 한다거나 다양한 구성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Azure ML에서 일반적인 데이터 플로우가 이 다이어그램 같은데요. 이 박스가 우리가 이때까지 했던 그 실험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데이터셋을 받아들여서 어떤 트랜스포메이션을 하고 이거를 스코어드 모델의 형태로 나타내는 게 그 실험의 절차라고 할 수 있는데, 실제로 데이터는 여러 가지 데이터셋에서 올 수 있고, 가령 예시로는 그 어카운트 넘버에서 커스터머 네임으로 가는 어떤 다른 레퍼런스가 필요할 수 있는데요. 이 경우에는 그 Azure ML의 import 데이터 모듈을 사용해서 레퍼런스 데이터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른 이런 데이터셋들을 인풋 데이터한 레퍼런스 데이터를 사용해서 트랜스포메이션을 하고 어떤 스코어드 모델을 만들어내는 것까지가 어떤 그 Azure ML 실험에서 데이터 플로우라고 할 수 있고요. 또 이거를 프로덕션 레벨로 가면 웹 서비스 형태로 퍼블리시를 해서 어떤 인풋을 받아들이고 그 만든 스코어드 모델로 아웃풋을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데이터셋들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데이터셋 사이에 어떤 연결을 찾아줘야 되는데 이거를 조인이라고 하고요. 이런 조인은 최소한 논리적으로 맞는 어떤 결합을 찾아야 되고,
가능하면 effectively 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조인은 두 테이블 사이에 어떤 공통된 키 밸류를 가지고 있어야 되고, 그 로우들 사이의 키를 매칭함으로써 조인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A 테이블과 C 테이블을 조인하기 위해서 A와 C 사이에 공통된 키가 필요한 건 아니고, 중간에 B 테이블이 A와 C의 각각의 공통된 키를 가지고 있을 경우에는 A와 C를 조인하거나 하는 조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조인은 기본적으로는 네 가지 종류가 있다고 할 수 있는데요. 그 커먼 키 컬럼에 대해서 양쪽 데이터셋의 로우들을 어떻게 취하는 방식에 따라서 네 가지 조인으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 있는 이너 조인 같은 경우에는 제가 영어가 짧아서 그런데 저 표현이 잘 와닿지가 않는데, 제가 이해한 바로는 A와 B가 공통된 그 키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만 조인 테이블에서 볼 수 있고요. 가령 A가 어떤 키로서 A가 키로서 뭐 same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고, B 테이블에도 같은 키로 same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고, 또 둘 사이 이너 조인을 한다면 그 조인된 로우가 그 결과 테이블에서 볼 수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 같은 키 값을 가지는 것 사이에서는 카rak테리스틱한 프로덕트라고 할 수 있는데, 가령 A가 쌤 로우를 10개 가지고 있고 B가 하나를 가지고 있으면 결과물에서는 그 10개의 로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레프트 조인과 라이트 조인은 한쪽 테이블에만 존재하는 키에 대해서 그 댕글링 struk투를 만들 거냐 말 거냐의 차이인데, 가령 레프트 조인 같은 경우에는 A 테이블에는 쌤 로우가 있고 B 테이블에는 없는 경우에 그 결과 테이블에서 그 A의 쌤 이름이 들어간 로우가 있고 나머지 B 쪽의 값들이 널로 채워지게 되는 조인이 레프트 조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라이트 조인은 레프트 조인의 반대고요. 그리고 풀 조인 같은 경우에는 그 A에만 있고 B에 없는 그 로우도 볼 수 있고, B에 있고 A에 없는 P에 대한 로우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풀 조인을 할 경우에는 그 존재하지 않는 로우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어떤 결과를 취할 때 조심을 해야 됩니다. 네. 설명하기 어려운 부분 잘 이해는 하고 있는데 뭐라고 설명을 해야 될지 잘 모르겠네요. 그러니까 빈 값들이 생길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조인을 하기 위해서는 Azure ML에서는 조인 모듈을 사용하면 되고, 네. 그럼요. 그 R 같은 경우는 디플라이어 패키지에 있는 XXS 조인이라는 함수를 사용하면 됩니다. 그리고 파이썬 pandas 패키지 같은 경우는 그 데이터 프레임의 머지 메소드를 사용하면 되는데, 여기서 조심해야 될 거는 조인이 아니라 멀지이고, 실제로는 조인하는 것 이외에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어서 이름이 다르다고 합니다. 아래 디플라이어 패키지의 조인 함수들은 이렇게 네 가지가 있고, 저기 처음에 이너 조인을 보시면 A와 B 데이터 프레임을 그 콜1 컬럼 기준으로 콜1을 키로 해서 조인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가 이렇게 펜더스 같은 경우에는 레프트랑 라이트의 그 키 컬럼 네임을 다르게 줄 수 있는데 디플라이어가 그것도 되는지는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 그리고 그 맨 밑에 예시와 같이 디플라이어 R의 신텍스가 되게 특이한 게, 그렇게 어떤 inner join B하고 컬럼만 적을 경우에 자동으로 커링이 돼서 A를
퍼센트, 값의 퍼센트 오퍼레이터를 사용해서 저런 식으로 체이닝을 할 수 있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파이썬 펜다스 같은 경우에도 같은 기능을 제공할 수 있고, 다만 여기서 이름이 머지인 것을 조심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 예시 같은 경우에는 A와 B를 각각의 콜1 컬럼을 기준으로 이너 조인을 하는 건데, 전에 앞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레프트, 그러니까 A 테이블에서 어떤 컬럼을 취할 건지, 그리고 B 테이블에서 어떤 컬럼을 취할 건지를 저렇게 지정해 줄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온 아규먼트로 양쪽에 공통된 컬럼을 취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조인 이외에 다른 그 데이터 셋을, 데이터 프레임을 변형시키는 그 방법으로는 컬럼이나 로우를 더하는 게 더할 수 있고요. 이것 같은 경우에는 조인처럼 어떤 키를 기준으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좀 더 간단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로우를 추가할 때는 컬럼 타입을 맞춰줘야 되고, 컬럼을 추가할 때는 그 로우 랭스를 맞춰줘야 되는데, 쉽게 말해서 새로운 데이터를 더할 때 항상 이 데이터 그 프레임이 정사각형이 되게 유지되는 느낌, 모양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두 데이터 프레임을 합치는데 만약 그 랭스가 다를 경우에는 이렇게 남는 값들이 생겨서 그 값들이 디스컨티뉴어스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Azure ML에서는 add 컬럼 모듈과 add row 모듈을 사용해서 컬럼과 로우를 더할 수 있습니다. R과 파이썬에서도 똑같은 원칙인데요. 같은 컬럼 타입의 로우를 추가해야 되고, 같은 랭스를 가진 컬럼을 추가해야 됩니다. R 같은 경우에는 그 프레임 노테이션을 사용해서 할 수 있고, 새로운 그 컬럼을 추가할 때는 여기 프레임에 꺽쇠 가로를 하고, 첫 번째 칸은 컴마로 비워주고, new.column이라는 네임으로 프레임에 컬럼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로우를 추가할 때는 그 첫 번째 칸에 채워야 되고, 그리고 두 데이터 프레임을 합칠 경우에는 rbind라는 함수를 사용하면 되는데, 이때 컬럼들의 수와 타입이 같을 경우에만 두 데이터 프레임을 합칠 수 있습니다. 비슷하게 펜더스 같은 경우에는 그 데이터 프레임에서 저렇게 바로 인덱싱해서 뉴 컬럼을 추가하거나 또는 조회할 수 있고, 여기서는 그 인덱싱 하는 게 바로 컬럼을 의미하기 때문에 저 R과 다르게 콤마가 안 들어가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데이터 프레임에 그 데이터를 더하는 경우에는 append라는 메소드를 사용하면 됩니다. 네, 여기까지가 조인에 관련된, 조인과 그 데이터 셋을 다루는 거에 관련된 거였고, 여기에 달린 실험으로는 잠시만요. 어디? 네. 네. 저 오토는 그 자동차 판매와 관련된 데이터고, 여기 보시면, 여기까지 아이디가 어디죠?
make id가 있는데 그 make 정보가 없어서 다른 레퍼런스 데이터가 필요한 경우라고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동영상에서의 실험은 다른 그 Azure SQL 데이터베이스에서 데이터를 가져오게 되어 있었는데 제가 거기 접근할 방법이 없으니 그 여기서 제공하는 makes라는 CSV 파일을 인풋했습니다. 얘는 이렇게 make id와 make로 구성된 컬럼이 두 개인 테이블이고요. 그래서 이거를 조인하기 위해서는 조인 데이터 모듈을 사용하면 되고, 그 컬럼 셀렉터에서 첫 번째 그 키 컬럼은 make id로 선택을 해주고, 오른쪽도 make id로 이렇게 선택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이널 조인으로 조인을 하고, 이 케이스가 그 대소문자 구별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실행을 하면 그때 그 make id 2번 컬럼이 생기고 make가 이렇게 조인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 마지막 스톱까지 해야 그렇군요. 그럴까요? 네, 없어졌네요. 네. 그리고 웹스 아웃터 조인이 네, 레프트 조인을 하는 게 맞겠네요. 레프트 아웃 조인하는 거. 마스터 쪽에 코드가 없는 경우 아마 다행히 전부 조인 됐을 거예요. 그러면 그거를 모든 쪽으로 찍고 바로 비교하시는 거지. 네? 여기 데이터를 볼 때 지금 선이 연결된 노드를 지금 바로 비교하는 지금요? 바로 나오는 스테이트로 네, 둘 다 216이더라고요. 네, 레프트 조인을 하는 게 네, 맞는 경우입니다. 네, 그리고 여기 나온 내용은 그 메타 데이터에 관한 건데 저번에 설명하셨으니 간단하게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Azure ML뿐만 아니라 그 다른 이런 분석 툴이나 데이터베이스에서도 항상 데이터의 타입의 종류가 정해져 있는데 Azure ML 같은 경우에는 numeric value의 경우 플로팅 포인트와 인티저 두 가지가 있고 그리고 불리언, 스트링, 그리고 categorical value, date time, time span, 이미지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데이터 타입들이 있습니다. 여기서 그 데이트 타임은 그 year부터 밀리세컨드까지 있는 그 데이트 타임, 일반적인 데이트 타임을 얘기하는데 그 컨벤션에 따라서 실제로 이게 어떤 값을 나타내는지 어떤 방식으로 나타낼지가 복잡해질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타임 스팬은 그 데이트 타임의 델타, 타임 델타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데이터 타입이 메타 데이터의 일종인데 그 컬럼의 데이터들의 성질을 메타데이터라고 합니다. 가령 그 데이터들의 타입이나 또는 컬럼의 이름 같은 게 메타데이터의 예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그 데이터의 성질로는 크게 컨티뉴어스와 컨티그니어스한 밸류와 디스크리트한 밸류가 있을 수 있겠는데 템퍼처, 그 온도, 거리, 그 무게 같은 거는 컨티뉴어스 베리어블이라 할 수 있고 사람의 수나 그 바퀴의 수는 디스크리트 베리어블이라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이 설명을
되게 이질적인데, 데이터는 기본적으로 디스크리트하게 나타낼 수 있고, 근데 다만 이게 카테고리컬 하냐 아니냐를 저는 디스크리트 하냐, 컨티뉴어스 하냐로 보는 게 더 맞을 것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컨티뉴어스 하냐, 디스크리트 하냐는 중요한 메타데이터의 성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카테고리컬 베리어블이 있는데, 가령 어떤 성질을 따라서 이걸 카테고리로 나눌 수 있을 경우에 카테고리컬 베리어블로 Azure ML에서 선언할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카테고리를 나눌 때 하나의 카테고리에 너무 적은 데이터가 들어갔거나 또는 그 모델에서 디멘전이 너무 커질 경우에 문제가 생길 수 있고 하나의 카테고리에 하나의 데이터만 가게 카테고리컬 베리어블을 잡을 경우에는 사실 이거를 기존 원래 가지고 있던 데이터 그대로 컨티뉴어스하게 보는 것과 차이가 없게 됩니다. 그리고 가끔은 그래서 이 카테고리 수를 줄이기 위해서 카테고리들끼리 그룹핑을 하여서 카테고리 수를 줄일 수 있습니다. 가령 뒤에서 살펴볼 오토모티브 데이터에서 실린더 수에 따라서 이 자동차들을 분류를 하려고 하는데 이 오토모바일 프라이스 데이터의 로우 데이터를 보시면 이걸 클릭하면 된다고 하셨죠. 넘 오브 실린더스라는 게 있고 이게 유니크 밸류가 7개인데 보시면 12나 3 같은 것들은 거의 아마 하나씩 비슷한 걸 기록합니다. 값들이 매우 적게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저 카테고리 사이에 그룹을 맺어서 카테고리 수를 줄이고 카테고리 하나에 들어가는 데이터를 크게 함으로써 분석을 좀 더 쉽게 하고 또 이 각 카테고리가 좀 더 의미를 가질 수 있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Azure ML 메타데이터 에디터에서는 메타데이터가 데이터 타입이나 또는 카테고리컬 데이터의 카테고리나 필드 타입에 해당하는 피처나 레이블 그리고 컬럼 네임 같은 것들이 메타데이터에 포함이 되고요. 그런 메타데이터들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컨티뉴어스 베리어블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컨티뉴어스 베리어블은 같은 값을 가지는 값들이 거의 하나만 있다고 생각할 수 있고 이 경우에는 저 컨티뉴어스 베리어블을 카테고라이즈해서 비슷한 것들끼리 묶어줌으로써 분석을 용이하게 할 수 있습니다. 가령 인컴 그룹에 따라서 소득 수가 얼마 이하면 하나의 그룹 1, 어디부터 어디 사이에 그룹 2 이런 식으로 값들을 묶어줌으로써 각각의 컨티뉴어스한 베리어블들이 의미를 가질 수 있게 됩니다. 만약에 이런 컨티뉴어스한 베리어블을 카테고라이즈 하지 않고 그대로 쓴다면 각 로우마다 각 데이터마다 카테고리 하나에 데이터가 하나씩 들어가는 것 같게 되는 거라서 매우 비효율적이고 실제로 의미가 없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메타데이터와 관련된 실험은 이건데요. 처음에 다시 로우 데이터를 보시면 자동차들에 대한 성질이 있고 컬럼 네임들이 저렇게 하이픈으로 세퍼레이트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하는 거는 컬럼 이름을 캐멀 케이스로 바꿔주는 거고 사실 첫 번째 데이터가 모두 컬럼 네임들이 컨벤션이 다 맞게 되어 있어서 굳이 바꿔야 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실험대로 이렇게 캐멀 케이스로 바꿔줬습니다. 예제는 보면은 네. 마이너스 대시가 들어간 콜럼을 좀 연기를 해서 마이너스를 없애는 지금 그런 아, 올 콜럼을 다 하는 것이 아니고 마이너스인데 그런 랩 쪽으로 제가 대충 건나 봅니다. 그래서 저 컬럼 네임 수정하면 이렇게 캐멀 케이스로 다 바뀐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이 이제 실험에 사용할 컬럼들만 선택하는 거고, 그래서 심볼링과 노멀라이즈드 로시스는 이렇게 익스클루드 해줬습니다. 처음에는 컬럼이 26개였는데 24개로 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다음 하는 게 모든 스트링으로 된 컬럼들을 카테고리컬 베리어블로 만드는 과정이고요. 여기 보시면 스트링으로 된 컬럼들만 이렇게 인클루드 하고 데이터 타입은 바꾸지 않고 메이크 카테고리컬만 선택해줬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메이크에서 이제 피처 타입이 카테고리컬 피처로 바뀐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얘들은 유머릭 피처링. 다음이 아까 말씀드렸던 실린더 개수가 실린더 개수들을 그룹을 해주는 건데요. 그래서 넘 오브 실린더스를 선택해주고 얘를 4가지 레벨로 나눌 거예요. 그래서 하나도 속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름을 other로 바꿔주고 첫 번째 레벨로는 o or less라서 실제로 4, 3, 2 3개밖에 없어서 이렇게 포함을 시켜줬고요. 5, 6, 8, 12가 있습니다. 8, 12도 사이에 데이터 종류가 이렇게 2가지밖에 없어서 강의에서 2개만 포함시키더라고요. 그리고 그룹 카테고리컬 밸류 할 때 중요한 게 이전 실험 단계까지가 전부 진행이 되어 있어야 이걸 연결할 수 있게 되어 있었습니다. 비주얼라이즈를 해보면 넘오브 실린더스가 여기 원래 유니크 밸류가 7개인 게 있고요. 새로 추가된 경우는 유니크 밸류가 3개로 주었습니다. 포함되지 않은 경우가 없었던 것 같네요. 그래서 나름들이 크기가 줄고 종류도 이렇게 줄어든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데이터를 피버팅 하는데요. 그러니까 이거를 어떤 스코어드 모델로 만들기 위해서 방금 가령 여기 넘오브 실린더스 같은 경우에는 3개의 유니크 밸류를 가지므로 저 유니크 밸류들이 각각이 컬럼이 되고 각 밸류에 해당할 경우 값이 1이 되고 해당하지 않을 경우 0이 되는 어떤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for or less가 160개 정도 되는데요. 얘의 결과물을 보면 모든 카테고리컬 콜럼에 대한 네네. 그래서 이렇게 0, 1로 바뀌었고 방금 말씀드렸던 for or less 같은 경우에는 여기
어, 합이, 네, 160으로 나오고, 합이 아니라, 아까 1인 것들의 빈도가 160으로 나오고, 0인 것들이 나머지가 40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썸은 없었군요. 아덜스 같은 경우에는 아까 없었던 거와 같이였고요. 그리고 카테고리컬 밸류가 아닌 경우, 카테고리컬 피처를 안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원래 값이 그대로 들어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저는 발표를 여기까지 했고, 지금 내용이 너무 작아서 수준은 무슨 얘기를 해야 될지. 네. 수준은